나에게 기회를 줘. 속죄할 기회를.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줘.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줘. 저는 당신과 감정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조건을 협상하러 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전 남편 몰래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8년 후 그는 불임 진단을 받았고 가문은 그를 사장 자리에서 해임하려 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주주총회에 나타났습니다. 8년은 도시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한 사람의 마음에 날카로운 얼음이 가득 차게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태환과 저의 관계가 그의 어머니인 박 회장이 건넨 수표 한 장으로 난폭하게 끊겼던 결혼 생활과 함께 시간의 폐허 속에 잠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친구이자 변호사인 최율림에게서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요. 그가 후사가 없다는 이유로 가문에게서 압박받고 있으며 곧 자신의 목숨처럼 여기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소식이었죠. 전화 너머로 율림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저는 그저 거실에서 레고를 조립하고 있는 두 작은 머리를 평온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한 아이는 그와 눈매가 꼭 닮았고 다른 아이는 그와 성격이 똑같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장 빠른 서울행 비행기 표를 예약해줘. 선아, 미쳤어? 지금 돌아가는 건 너와 아이들을 그 고기 분쇄기에 함께 던져 넣으려는 짓이야. 전화 속 율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배경음에는 공항 방송의 소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여행 가방을 끌고 다른 손으로는 아들 진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 연북은 오빠의 옷자락을 조용히 잡고 있었습니다. 두 쌍의 검고 맑은 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이 땅. 서울국제공항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율림아, 나는 미치지 않았어. 제 목소리는 마치 오늘 날씨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주 평온했습니다. 태양그룹 주주총회는 오후 2시지. 맞아. 응. 이명우, 그 늙은 여우가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회의에서 후사 없음을 이유로 다른 친척들과 연합하여 이태환 사장 자리를 박탈하려 하고 있어. 태환 씨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되돌릴 수 없는 불임 진단을 받았고 율림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지만 저는 그저 담담하게 응이라고 대답했습니다. 8년 전 저와 이태환의 이혼 합의서는 그의 어머니 박 회장이 제 얼굴에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종이 위에는 이태환의 서명이 날아갈 듯 적혀 있었고 이는 영원히 오만하고 냉담한 그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박 회장의 말은 겨울의 찬바람보다 더 살을 내는 듯 했습니다. 우리 이씨 가문은 알 하나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필요 없어. 이 50억 원짜리 수표는 내 몇 년 청춘에 대한 매입금이야. 돈 받고 영원히 서울에 나타나지 마. 저는 그 수표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뱃속에 조용히 싹트고 있던 두 개의 비밀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막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이태환에게 결혼 3주년 기념일에 서프라이즈로 이 엄청난 기쁜 소식을 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맞이한 것은 7일 동안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 인간의 모든 존엄성을 짓밟는 시어머니의 모욕이었습니다. 그에게 전화할 때마다 언제나 비서가 받아서 표준적이고 감정 없는 말투로 사장님은 회의 중이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슬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명했고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름의 신혼집 빌라에서 몇 벌의 옷과 뱃속의 두 생명, 단지 이것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비밀이었습니다. 선아, 내 말 듣고 있어. 율림의 목소리가 저를 차가운 기억에서 끌어냈습니다. 듣고 있어. 저는 앞에 있는 두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아는 침착하고 내성적이며
눈매는 이미 이태환의 소년 시절 그림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북은 활발하고 영리하며 그지지 않으려는 기질이 저를 쏙 빼닮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제가 타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한 모든 힘이자 위안이었습니다. 네가 돌아가도 그가 고마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 박 회장 그 늙은 여우는 또 널 물고 늘어지며 네가 돈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디서 데려온 야생의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 율림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차가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율림아, 내가 그에게 재결합을 구걸하러 돌아간다고 생각해? 아니면 어머니의 귀환 같은 막장 드라마를 찍으러 간다고 생각해? 율림은 잠시 멍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마땅히 속해야 할 것을 되찾으러 가는 거야. 태양그룹에는 그들의 아버지의 피와 땀이 담겨 있으니 당연히 그들의 목도 있어야지. 이태환이 고마워하든 말든 박 회장이 뭐라고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8년 전 저는 이 가문에서 남편 얼굴조차 보지 못했던 비천한 아내 김선아였습니다. 8년 후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소문난 금융 분석가 크리스티앙입니다. 제 전문 분야는 가장 냉철한 머리로 자본의 전장에서 제 고객을 위해 가장 정확한 이익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 고객은 내 아이들이야. 태양그룹의 최신 지분 구조 분석 자료와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주주의 상세 정보를 준비해줘. 오늘 오후 1시에 회의장 앞에서 기다려. 저는 간결하게 지시했고 제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직업적 습관이 배어 있었습니다. 알았어. 율림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결국 수긍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단 결정을 내리면 10마리의 소도 막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쪼그려 앉아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진안, 연북, 이제 우리는 한 사람을 만나러 갈 거야. 그는 너희들의 아버지란다. 진안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여동생의 옷자락을 쥐고 있던 손이 무의식적으로 더 세게 조여졌습니다. 연북은 작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사진 속에서 잘생겼지만 한 번도 웃지 않던 그 아저씨 말씀이세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고 마음이 따뜻해졌다가도 곧바로 단단해졌습니다. 오늘 엄마는 너희들을 데리고 전쟁을 치러 갈 거야. 너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저 엄마 옆에 조용히 서 있기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진아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얼굴에는 나이에 걸맞지 않은 단호함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랑 연북이를 지킬게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져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공항 출구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공기는 습하고 따뜻했습니다. 8년 전 제가 떠나던 그 아침처럼 말이죠. 다만 이번에는 제가 홀로 비참하게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김선아는 그의 핏줄을 데리고 빚을 받으러 돌아온 것입니다. 태양그룹 본사 빌딩은 창공을 찌르는 칼처럼 서 있었습니다. 유리 외벽은 오후 햇살 아래 차갑고 눈부신 빛을 반사했습니다. 저는 진안과 연북을 데리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율림이 이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련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제 뒤에 있는 두 아이에게 복잡한 시선을 던진 후 마침내 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자료 여기 있어. 그는 얇은 태블릿 PC를 건네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해. 이명우가 친인척 주주 7명과 연합했는데 그들의 표결권이 합쳐서 이미 35%를 넘어섰어. 박 회장, 그 멍청한 여자는 널 쫓아내려고 자기 멋대로 자기 지분 일부를 이명우에게 넘겨서
널 공격하는 데 대한 지지를 얻어냈지. 이제 와서 제 발등을 찍은 셈이야. 저는 태블릿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일련의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가 머릿속에서 신속하게 구성되었습니다. 제 손가락은 이명우의 이름 위에 잠시 멈췄습니다. 이태환의 작은 아버지,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야심만만하고 오랫동안 숨어있던 인물로 마침내 이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이태환 사장 자신은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사흘째 사무실에 틀어박혀 아무도 만나지 않아. 알아보니 그는 이미 주식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고 조용히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율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 성격 알잖아. 뼛속까지 오만한 사람이야. 가족 앞에서 자신이 후사를 이을 수 없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건 그를 죽이는 것보다 더 괴로운 일일 거야. 제 마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미세하고 날카로운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태환, 늘 소나무처럼 곧고 늘 침착했던 그 남자가 절망에 몰려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저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엄마,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연북이 작은 손으로 제 옷자락을 당기며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형 빌딩 입구는 양복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고 그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이 이상한 조합인 저희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태블릿을 끈 후율림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가자.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서울 상업 제국의 정점을 상징하는 회전문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김 사모님, 잠시만요. 두 명의 경비원이 입구에서 저희를 막았습니다. 표정은 공손했지만 경계심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그룹에서 임시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관계자 외출입을 금합니다. 제가 입을 열기도 전에 대기실 안에서 비아냥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이씨 가문에서 50억 원을 받고 그림자처럼 사라진 김 사모님 아니신가? 뭐야, 돈 다 쓰고 또 빌어먹으러 돌아오신 건가? 이명우의 아들 이지호가 건들거리는 태도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뒤에는 젊은 주주 몇 명이 재미있다는 표정으로 따라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몸을 노골적으로 훑더니 마침내 두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입가의 조롱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게다가 딸린 식구까지 두 명이나 데리고 왔네. 김선아 씨, 취향 참 특이하시네. 우리 형님이 당신 때문에 비극을 겪는 게 충분치 않다고 생각해서 출처 불분명한 꼬마들을 데려와서 우리 이씨 가문을 역겹게 하려는 건가. 이 말은 지극히 가혹했고 주변의 그룹 직원들은 일제히 쳐다보았습니다. 제 얼굴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안과 연북을 뒤로 살짝 끌어당겼습니다. 진안의 작은 몸은 꼿꼿하게 펴졌고 두 눈은 이지호를 노려보며 마치 경노한 어린 사자 같았습니다. 저는 진안의 등을 가볍게 두드린 후 차갑게 이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지호 씨, 8년 만에 보는데 당신의 교양은 여전히 걔한테 줬나 보군요. 이지호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맞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기세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러 온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헛소리를 한다면 제 변호사를 통해 공개적인 명예훼손이 무엇인지 논의하게 될 겁니다. 주주? 이지호는 세상에서 가장 웃긴 농담을 들은 듯 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주주야? 너 우리 형님이랑 진작 이혼했잖아. 태양그룹 지분은 1원도 없을 텐데. 그래요? 저는 율림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그의 눈앞에 펼쳤습니다. 이 사장님은 기억력이 짧으신가 봅니다. 8년 전 이혼 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 씨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태양그룹 지분 5%를 이혼 보상으로 저에게 무상 양도하겠다고요. 다만 그때 제가 받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지호의 웃음이 얼굴에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박 회장은 제가 빨리 떠나게 하려고 이태환의 이 부가 조건을 수락했습니다. 그들은 모욕을 당한 제가 이 치욕적인 주식을 절대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율림에게 이 주식 양도 계약서를 보관하게 했을 뿐 명의 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8년 동안 조용히 잠들어 있던 시한폭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명의 이전 안 했으면 합법적인 주주가 아니잖아. 오늘 방해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지호는 정신을 차리고 억지로 말했습니다. 명의 이전을 안 했다고 해서 제가 권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서류를 접고 두 경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했습니다. 회사법 규정에 따라 저는 합법적인 주식 수증자입니다. 오늘 이 주주총회는 제 5% 지분의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저의 입장을 막을 경우 발생한 모든 손실에 대해 저는 태양그룹 이사회에 당신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두 경비원은 서로를 바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지만 개인 구상권 청구라는 네 글자의 무게는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 반대편 고위층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꿋꿋했지만 어딘가 쓸쓸했고 주위에는 가까이 하기 힘든 냉랭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바로 이태환이었습니다. 그는 야위었고 턱에는 거뭇거뭇한 수염이 돋아 있었으며 공들여 손질했을 머리칼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눈빛이 저를 본 순간 거대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얼굴에서 제 뒤에 있는 두 아이에게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지난해 얼굴이 자신의 복사판임을 확인했을 때 그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굳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 순간 소란스럽던 로비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이태환의 시선은 두 개의 탐조등처럼 진안과 연북의 얼굴에 단단히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목젖이 위아래로 움직였습니다. 평소 늘 평온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격렬한 흔적이 나타났습니다. 놀라움, 혼란, 믿을 수 없음, 모든 감정이 뒤섞여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으로 변했습니다. 이지호도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이태환과 진안을 번갈아 보며 입을 번긋거렸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년의 얼굴은 모든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에게 가장 큰 소리로 날아든 딱이었습니다. 태환이 형. 이지호의 목소리가 메말랐습니다. 이태환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고 한 걸음 한 걸음 극도로 느리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의 심장을 밟는 듯 했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을 때 거리는 1미터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희미한 삼나무 향과 옅은 담배 냄새가 섞인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8년 전보다 더 침착해졌지만 동시에 더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저를 넘어 두 아이의 윤곽을 탐욕스럽게 훑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숨 막히는 침묵을 깼습니다. 이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제 목소리는 차갑고 냉담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보지 못한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두 단어는 그의 눈에 막 피어오르려던 희미한 불빛을 꺼버리는 찬물 같았습니다. 그는 황급히 정신을 차렸고 그의 시선은 다시 제 얼굴에 고정되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일렁이는 바다처럼 복잡했습니다. 당신은,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매우 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보시다시피요. 저는 그가 끝까지 묻게 둘 기회를 주지 않고 말을 잘랐습니다. 저는 오늘 예정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주총회에 참석하러 왔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모르는 두 경비원에게 몸을 돌려 물었습니다. 이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태환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의 눈 속 폭풍우는 억지로 가라앉았고 예전의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저를 깊이 바라본 후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들여보내. 말을 마친 그는 뒤돌아 회의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단호하면서도 고독했습니다. 이지호의 안색은 창백해졌다가 파래졌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본 후 재빨리 이태환을 따라갔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동정, 경멸, 혹은 고소해야 하는 시선 속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고 자본의 전쟁터인 그곳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주주총회 회의실은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타원형의 붉은 나무 테이블 주위에는 이미 사람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이명우는 상석 왼편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자리여야 할 주빈석은 비어 있었고 이태환은 오른쪽 구석의 평범한 자리에 꼿꼿하게 앉아 침묵하는 조각상 같았습니다. 저희의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 같았습니다. 파문이 일었고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옆에 두 아이를 보자 속삭임이 사방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거 김선아 아니야. 제가 왜 왔지? 게다가 저 두 아이. 세상에, 이 사장님 판박이잖아. 언제 저런 일이. 이 사장님은 불임이라고 하지 않았나?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이명우 옆에 앉아있던 박 회장이었습니다. 곱게 관리된 그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며 진안과 연북을 노려보았고 흥분으로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원망과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을 무시하고 테이블 끝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몇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율림이 의자를 빼주었고 저는 진안과 연북을 제 옆자리에 앉히고 조용히 움직이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모두 모였으니 시작하죠. 이명우는 헛기침을 하고는 자신이 이미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해명할 기회나 사람들이 상황을 소화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속전속결로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모인 것은 우리 태양그룹의 미래에 관한 중요한 일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명우는 일어나서 회의장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이씨 가문의 사업은 대대로 부친이 사망하면 자식이 계승하는 방식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규율이자 우리 태양그룹이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었던 근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근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비통했고 표정은 슬픔에 잠겨 마치 가문의 미래를 걱정하는 장로 같았습니다. 제 조카 이태환은 그룹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화제를 바꾸었고 목소리는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가족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승계입니다. 가문의 핏줄을 이어줄 수 없는 지도자가 어떻게 주주들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만 명의 그룹 직원을 안심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는 이태환의 건강 검진 보고서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불임 항목은 빨간 펜으로 선명하게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통 같은 사실입니다. 이명우는 통탄하며 테이블을 쳤습니다. 태환아, 내 심정은 이해하지만
가문의 미래와 태양의 100년 대계를 위해 나는 이태환 사장이 자발적으로 사장 및 이사회 의장직을 사임하고 내가 임시로 그 자리를 맡아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동시에 나는 이씨 가문 3세대 중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훗날 대국을 맡을 수 있도록 육성할 것입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표결해 주십시오. 정말 그럴듯한 변명이었습니다. 비열한 권력 탈취를 가문을 위한 숭고한 행위로 포장한 것입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이태환을 지지했던 많은 주주들도 이제 망설이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명우의 말이 듣기는 싫지만 일리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이태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가만히 앉아 자신의 모든 존엄성을 찢어발기는 보고서를 화면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요. 저는 그가 꽉 쥔 주먹의 너클이 하얗게 변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차갑고 맑은 목소리가 터져 나오며 이 억압적인 침묵을 깼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이명우의 굳은 눈빛을 평온하게 마주했습니다. 이 작은아버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십니다.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지만 그 곡선에는 웃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당신의 모든 논리는 잘못된 전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명우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김선아, 여긴 이씨 가문 주주총회야. 내가 말할 자리는 없어. 저는 천천히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갔고 8년 동안 보관했던 그 주식량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5%의 지분은 많지 않지만 여기서 몇 마디 할 자격은 충분하겠죠. 저는 잠시 멈췄다가 회의장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명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이태환 사장에게 후사가 없다고 했습니까?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 침묵하는 회의실에 폭탄처럼 터져 나갔습니다. 모두의 호흡이 멈췄습니다. 이명우의 얼굴은 즉시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김선아, 여기서 헛소리하지 마. 최근 진단 보고서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 발뺌하려는 건가? 저는 이 보고서의 진실성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앞으로 걸어가 눈에 띄는 진단서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아버지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시간적 논리 문제를 간과하신 것 같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에 발급되었지만 제 아이들은 올해 8살입니다. 저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고 자랑스러운 장군처럼 가장 자랑스러운 전리품을 보여주듯 양팔을 벌렸습니다. 소개합니다. 이진안, 이연북. 이들은 이태환 사장님의 친자식이며 제가 8년 전 서울을 떠날 때 데려간 이씨 가문의 가장 정통한 핏줄, 계승자들입니다. 회의장 전체가 와글거렸습니다. 박 회장의 몸이 휘청거리며 의자에서 쓰러질 뻔했지만 옆에 있던 이지호가 부축했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고 그의 입술은 떨렸으며 눈빛은 후회와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태환은 고개를 획 들었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았고 아이들을 보았으며 고통, 환희, 분노, 혼란이 뒤섞여 그를 완전히 찢어발기는 듯했습니다. 이명우는 제가 이런 카드를 꺼낼 줄은 예상하지 못했기에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말도 안 돼. 김선아, 네가 아무 애들이나 데려와서 눈속임할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알아? 네가 어떤 잡놈하고 낳은 자식인지. 이런 비열한 수단으로
이씨 가문의 재산을 탐내려 하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리고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우리 엄마 모욕하지 마. 진안이었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뛰어내려 짧은 다리로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들고 이태환과 똑같은 눈으로 이명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작은 몸은 꼿꼿이 펴져 마치 영토를 수호하는 어린 소나무 같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안입니다. 제 동생은 이연북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이태환입니다. 당신은 믿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 어머니를 모욕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의 맑은 목소리는 우렁찼고 나이를 초월한 침착함과 용기는 상거래에 노련한 이 늙은 여우들 모두를 주목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그의 얼굴은 이태환을 등분 축소한 버전이었습니다. 어떤 언어도 이 철통 같은 사실 앞에서 무력해 보였습니다. 이명우의 안색은 극도로 보기 흉하게 변했습니다. 저는 쪼그려 앉아 진안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심시켰고 다시 일어나 사람들을 마주했습니다. 말만으로는 믿지 못할 겁니다. 저는 율림이 미리 준비한 폴더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내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친자 확인 보고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세계의 유전자 검사 기관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발급했습니다. 검사 샘플은 제 두 아이와 8년 전 이태환 사장님이 제가 직접 다려준 흰 셔츠에 남긴 머리카락 한 올입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내용에 이태환은 온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그는 문득 무언가를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제가 떠나기 전날 밤 우리는 그의 어머니의 압박 때문에 크게 다투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에게 처음으로 화를 낸 순간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의 머리칼을 흐트러뜨렸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설마 제가 그때부터 오늘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단지 무의식적으로 그와 관련된 모든 것, 그가 가장 좋아했던 셔츠를 보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추억일 줄 알았는데 오늘날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될 줄이야. 감정 결과는 99.999% 친자 관계 확인입니다. 저는 세보고서 사본을 자리에 있는 모든 주주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 당장 이태환 사장님과 제 아이들을 데리고 긴급 감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몇 시간 뒤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명우는 보고서를 낚아채 권위 있는 기관의 직인과 결론을 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졌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질 줄이야. 그의 모든 계획, 모든 그럴싸한 이유가 이 쌍둥이의 등장과 함께 와해되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지호는 마지막 발버둥을 쳤습니다. 설령 형님의 자식이라고 한들 무슨 소용이야. 형님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이 두 아이가 유일한 계승자라는 뜻이잖아. 김선아, 네가 무슨 속셈이야. 쟤들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네가 뒤에서 수렴청정하며 우리 태양그룹을 장악하려는 거 아냐. 이지호는 멍청했지만 이 질문은 핵심을 찔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주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였습니다. 두 어린 계승자를 둔 강력한 전천은 거대한 가족 기업의 무한한 변수와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저에게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검토와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모든 시선을 맞서며 천천히 이태환의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수세기 동안 잊혀진 조각상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몸의 경직과 고통, 그리고 충격이 뒤섞인 복잡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명확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첫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태양그룹의 어떤 직위나 이씨 가문의 어떤 재산에도 욕심이 없습니다. 둘째, 제 아이들 이진환과 이연북은 태양그룹의 합법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제 목소리는 잠시 멈췄고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뻗어 이태환의 굳은 어깨 위에 살짝 얹었습니다. 한 아이의 성장은 강하고 안정적인 아버지를 필요로 합니다. 거대한 상업 제국은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이 뛰어난 지도자를 필요로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제 아이들의 아버지인 이태환 사장님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10년 동안 태양그룹을 계속 번영으로 이끌 유일한 인물입니다. 제 말은 모두를 멈칫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태환조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처음으로 나약함과 혼란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고 그의 시선을 맞으며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명우 씨의 말씀 중 절반은 옳습니다. 승계는 가족 기업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이 승계는 단순히 핏줄의 연속일 뿐만 아니라 능력, 지혜, 책임의 이양입니다. 제 아이들은 아직 어립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이 가업을 잘 지키고 그들을 합격한 계승자로 키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핑계로 사적인 욕심을 채우려 하고 그룹을 미지의 위험에 빠뜨리려는 어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제 눈빛은 칼날처럼 이명우를 꿰뚫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한 5%의 지분과 제 두 아이의 미래의 계승자, 법정 후견인으로서의 신분으로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이태환 사장님이 태양그룹 사장 및 이사회 의장직을 계속 맡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제 목소리는 거대한 회의실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정확히 박혔습니다. 현장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제가 사생아를 데리고 와서 권력을 강탈하려던 전처가 아니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이익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의심할 여지 없는 태도로 이태환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의 논리는 명확하고 유리했습니다. 아이들은 이씨 가문의 계승자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어림으로 아버지가 보호해야 합니다. 이태환은 유일하게 능력 있고 자격 있는 보호자입니다. 저는 이명우가 이태환을 공격하는데 사용했던 혈통 승계와 기업 안정이라는 두 가지 무기를 교묘하게 엮어 이태환이 계속 재임해야 하는 가장 견고한 이유로 만들었습니다. 이명우의 안색은 흑빛에서 보라색으로 변했고 마침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마를 보는 듯 원한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8년 전 그들이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이 여자가 어떻게 8년 후 이렇게 우레와 같은 기세로 자신이 반평생을 계획한 것을 무너뜨릴 수 있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아 진안과 연북을 멍하니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손자, 내 손녀, 후회의 눈물이 마침내 한때 오만했던 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이태환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에는 폭풍이 맴돌았습니다. 그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어느새 꽉 쥔 주먹이 되어 너클이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제 손바닥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지진은 따뜻한 물줄기처럼 그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심장을 뚫고 들어왔지만 동시에 극심한 고통과 낯설음을 안겨주었습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한 여자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가 자신의 손으로 밀어냈던 아내였습니다. 저는 김 사모님의 제안에 동의합니다. 나이든 주주 한 명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저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사모님의 깊은 뜻에 감명했습니다. 사장님은 지난 몇 년간 그룹을 위해 헌신했으며 능력은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이제 계승자까지 생겼으니 그보다 이 자리에 더 안정적으로 앉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원래 중립적이던 다른 주주도 즉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사장님의 유임은 그룹의 주가와 시장 신뢰도의 최선의 선택입니다. 순식간에 동의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기회주의자들은 일제히 방향을 틀었습니다. 상황은 극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이명우 편 사람들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명우는 이 무너진 상황을 보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키며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김선아, 너는 호랑이에게 가죽을 팔고 있는 거야. 네가 감히. 작은아버지, 이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명우를 즉시 침묵시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꼿꼿한 자세는 며칠 동안의 침체와 쓸쓸함을 단숨에 털어내는 듯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지 않고 오직 저를 깊이 바라보았습니다. 그 복잡한 눈빛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휘몰아쳤습니다. 오늘 주주총회는 여기서 끝냅니다. 그는 의심할 여지 없는 어조로 이 소동의 종결을 선언했습니다. 제 직위 문제에 대해 주주 여러분의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저 이태환은 태양의 미래를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진안과 연북의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그 눈빛의 부드러움과 안타까움은 흘러넘칠 지경이었습니다. 제 가족 문제에 관해서는 그는 이 두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긴 다리를 뻗어 주빈석으로 가지 않고 곧바로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섰고 큰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숙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귀한 보물을 대하듯 진안의 뺨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진안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과 똑같은 눈으로 그를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태환의 손은 아이의 뺨에서 1cm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는 만질 용기가 없었거나 만질 자격이 없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결국 그는 손을 거두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지만 첫 마디 말은 결국 세 마디의 쉰 목소리로 변했습니다. 나와 이야기 좀 합시다. 그는 몸을 돌려 회의실 밖 그의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사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진정한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의 설전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 폐쇄된 사무실 안에서 저는 모든 위장을 벗어던지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연약한 모습을 드러낸 이태환을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의 시간과 오해로 묻혀있던 8년의 복잡한 원한을 마주해야 합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진안과 연북의 손을 잡고 그를 따라갔습니다. 율림은 제 뒤에서 서나 조심해라고 속삭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사장실 문은 두껍고 방음이 잘 되었습니다. 문이 제 뒤로 천천히 닫히는 순간 바깥 세상의 모든 소란이 차단되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우리 넷만 남았습니다. 이태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거대한 통유리 창 앞에 서서 창밖의 서울 시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절반은 햇빛을 받고 절반은 그림자에 가려져 있어
지극히 고독해 보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접견실 소파에 앉히고 조용히 제자리에 서서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가 마침내 몸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회의장에서의 침착함이 사라지고 거의 무너질 듯한 고통이 대신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저를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왜? 그는 이새로 이 세 글자를 쥐어짰고 목소리에는 억누르지 못하는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왜 나를 속였어? 8년 동안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강력한 압박감이 밀려왔습니다. 김선아, 이 8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그 진단서를 받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는지 알아? 너는 왜 이렇게 잔인해? 왜 내 아이들을 숨겨서 나를 8년 동안 장님으로 바보로 만들었어? 마지막 문장은 거의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억압되었던 8년의 그리움, 고통, 분노, 억울함이 이 순간 모두 폭발했습니다. 그의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 앞에서 저는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고 심지어 살짝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 사장님, 혹시 잊으셨나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노려보며 한마디 한마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8년 전 당신 어머니가 제 코앞에 대고 우리 이씨 가문은 알 하나 낳지 못하는 며느리가 필요 없어라고 말했던 거. 당신이 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7일 연속으로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이 두절되었고 당신 어머니가 저를 수표와 모욕으로 이 가문 문 밖으로 내쫓도록 내버려 둔 거요. 이제 와서 저에게 왜라고 묻는 당신이 이태환 씨, 무슨 자격으로 그러는 겁니까? 제 목소리는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마치 얼음이 부서지는 칼날 같았습니다. 이태환은 무슨 자격이냐는 이 네 단어에 심장을 얻어맞은 듯 얼굴의 분노는 순식간에 응고되었고 창백함과 망설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마치 모든 힘을 빼앗긴 듯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무슨 자격으로? 그는 어머니에게 모욕당하는 아내에게 침묵과 도피를 택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가장 해명을 필요로 할 때 전화조차 받지 않았던 남자였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지만 목구멍에 솜이 뭉친 듯 변명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치던 붉은기는 점차 사라지고 더 깊은 고통과 후회에 잠겼습니다. 그때 나는 회사에서 유럽 인수합병건이 가장 중요한 시기였어. 그는 해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너무나도 창백하고 무력했습니다. 인수합병건이요? 저는 이 세 단어를 낮게 반복했고 입가에는 조롱의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이 사장님의 인수합병건은 언제나 당신의 아내보다 중요했죠. 중요해서 당신의 아내가 당신 어머니의 온갖 회방을 홀로 감당하게 했고 절망 속에서 그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게 만들었죠.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8년 전의 사랑과 집착은 사라지고 오직 차가운 평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태환 씨, 아시나요? 제가 이혼 합의서에 서명하던 날, 저는 임신 6주라는 사실을 막 알았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결혼 기념일 선물로 당신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심지어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살, 수프와 작은 만두를 직접 준비하고 밤새도록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매우 낮았고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는 듯 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처럼 그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이태환의 몸은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잊었던 결혼 기념일을 떠올렸고 인수합병 성공으로 밤새도록 축배를 들었던 밤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심지어 다음 날
비서가 사모님께서 수십 통의 전화를 하셨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자신이 짜증을 내며 그만하라고 해라고 대충 대답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놓친 것은 전화 한 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쌍의 자녀와 그의 인생 전체였습니다. 몰랐어. 그의 목소리는 쉬었고 절망적인 공허함이 가득했습니다. 선아, 정말 몰랐어. 당신은 당연히 몰랐겠죠. 저는 차갑게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당신은 고고했고 당신의 세계에는 오직 보고서, 데이터, 그리고 끝없는 회의만 있었죠. 당신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신의 아내가 당신 어머니 눈에 알을 낳지 못하는 암탉,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출산 도구였음을. 제 시선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있는 두 아이에게로 향했습니다. 진아는 꼿꼿이 앉아 있었고 작은 얼굴은 긴장했으며 작은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연북은 불안한 듯 우리를 바라보았고 큰 눈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이 살짝 풀렸다가도 곧바로 날카로운 얼음으로 뒤덮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속인 것은 잔인해서가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선을 거두고 다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이 당신 어머니 눈에 또 다른 흥정의 도구, 이용될 대상으로 전락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어릴 때부터 인정 없는 재벌 싸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들이 당신처럼 사랑하는 법,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모르는 사람으로 변할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저는 타지에서 홀로 학위를 따고 일하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이 8년은 힘들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비록 부유하지는 않지만 사랑과 존엄으로 가득한 어린 시절을 주었으니까요. 제 말이 끝나자 사무실 안에는 이태환의 거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그가 온순하고 유약하며 심지어 약간 지루하다고 여겼던 이 여자가 이제는 깎아지른 절벽에서 끈질기게 자라나는 설련쉐렌처럼 아름답고 강인하며 온몸의 눈과 얼음의 한기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제가 물 흐르듯 상황을 역전시킨 발언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 8년 동안 그녀는 이미 환골탈태하여 더 이상 그에게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작은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그녀의 사업,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태환과 그의 뒤에 있는 이 가문 전체는 이제 그녀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길을 닦을 때 반드시 치우거나 이용해야 할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공포가 끝없는 후회와 뒤섞여 순식간에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그와 아이들을 영원히 잃게 될까봐. 선아, 그는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모든 것을 무시하고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제 뼈가 부서질 듯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는 저를 바라보았고 눈가는 놀라울 정도로 붉었습니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우습고 무력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제발 나를 다시 떠나지 마. 다시는 아이들을 데리고 떠나지 마. 그의 목소리에는 평생 가져본 적 없는 비굴함과 간청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에게 기회를 줘. 속죄할 기회를. 내가 아버지가 될 수 있게 해줘. 다시 당신의 남편이 될 수 있게 해줘. 응. 저는 손목에 전해지는 뜨거운 온기를 느끼며 마음속 얼어붙은 호수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은 순식간에 그 균열을 다시 얼려버렸습니다. 저는 힘을 주어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꽉 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 사장님, 저는 한 걸음 물러나 안전거리를 확보했습니다. 목소리는 이전의 차가움을 되찾았습니다. 당신은 한 가지를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과 감정을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사과를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그의 혼란스럽고 상처받은 눈빛을 마주하며 천천히 그를 얼음구덩이에 빠뜨릴 말을 내뱉었습니다. 저는 당신과 조건을 협상하러 온 것입니다. 조건. 이태환은 이 세 단어에 대인 듯 그의 얼굴에 막 떠올랐던 연약함과 간청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는 눈앞에 냉정하고 거의 잔인한 이 여자를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조건을 원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메말랐고 한마디 한마디가 지독하게 어려웠습니다. 그는 그녀가 사랑, 증오, 8년의 원한을 위해 돌아왔다고 생각했을지언정 조건을 협상하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 단어는 너무나 상업적이고 너무나 차가워서 그의 모든 감정을 순식간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렸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저는 몸에 지니고 있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율림에게 밤새도록 초안을 작성하게 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그의 거대한 자단목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저는 태양그룹 지분 15%를 원합니다. 이태환의 동공이 크게 수축되었습니다. 태양그룹 지분 15%. 이것은 서울 상계를 뒤흔들 만한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수백억 원의 자산과 이 사회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며 탐욕의 흔적이라도 찾으려는 듯 제 눈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망했습니다. 제 얼굴에는 오직 사무적인 평온함만이 있었습니다. 미쳤군. 그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내뱉었습니다. 15%쓴? 김선아, 당신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당연히 알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맞섰습니다. 저는 한때 월스트리트 상위 10위권 펀드 매니저의 어시스턴트였습니다. 저는 고객을 위해 이런 숫자를 계산하는 일을 했습니다. 25% 중 5%는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입니다. 8년 전 이혼합의서에 분명히 명시된 것입니다. 나머지 10%는 저는 소파에 있는 두 아이를 가리켰습니다. 제 아들 이진환과 딸 이연북의 몫입니다. 8년 늦은 양육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 그리고 당신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미리 확보하는 보장책입니다. 제 말은 조리 있고 논리적이었습니다. 마치 한치의 오차도 없는 상업 계획서 같았고 개인적인 감정은 조금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이태환의 안색은 극도로 험악해졌습니다. 그는 이 지분 때문에 마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15%는커녕 태양그룹 전체를 주어도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다면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를 서늘하게 만든 것은 그녀의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가격을 매겼습니다. 가족의 양육, 심지어 그들의 과거까지도 정량화할 수 있는 거래로 변했습니다. 마치 그들 사이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거부한다면 그는 저를 노려보며 제 눈에서 한 조각의 흔들림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당신은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저는 책상을 돌아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가 발 아래 펼쳐진 번화한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환 씨, 당신은 나보다 더 잘할 겁니다. 오늘 이 소동은 제가 일시적으로 진압했지만 위험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이명훈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당신이 수년간 억눌러온 친척들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불임이라는 꼬리표는 이미 붙었습니다. 제 아이들이 서울에 없고 대중의 시선 밖에 있는 한 이 꼬리표는 영원히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영원한 시한폭탄이 될 겁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가짜라고 감정 보고서가 위조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들은 미래가 없는 지도자인 당신을 공격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태양의 주가는 요동칠 것이고 투자자들은
신뢰를 잃을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일도 앉아 있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의 잿빛 얼굴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와 제 손에 있는 15%의 지분은 당신의 가장 견고한 동맹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가 목소리를 낮춰 한마디 말했습니다. 이 15%의 지분과 당신의 지분을 합치면 우리는 태양그룹의 51%가 넘는 절대적인 지배권을 갖게 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누구도 당신의 위치를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두 친자식을 데리고 서울에 정착할 것이고 제2대 주주의 신분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할 모든 곳에 수시로 나타나 모든 소문을 분쇄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유일한 활로입니다. 이태환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그는 제가 말한 모든 단어가 그의 핵심을 찔렀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등장은 분명히 그의 급한 불을 꺼주었지만 동시에 그를 더 깊은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저와 아이들이 필요했고 저는 그의 가장 큰 약점을 이용해 제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의 이익을 쟁취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완벽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는 냉정하고 이성적이며 심지어 냉혈한 이 여자를 바라보며 거대한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 그녀의 질책, 그녀의 애증이 뒤섞인 감정을 보고 싶었지만 지금처럼 정교한 상대로서 협상 테이블의 반대편에 앉아 흥정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분이 아닌 다른 질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선아, 우리 사이에 꼭 이래야 합니까? 저는 그의 눈 속의 고통을 보았고 마음속의 얼음 호수의 균열이 다시 조금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찬바람이 그 틈으로 새어들어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저라고 왜 이렇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그의 품에 안겨 8년의 부재를 질책하고 그 애의 무정함을 따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 가문의 이리들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오늘 단 한 점의 나약함이라도 단 한 조각의 예정이라도 드러낸다면 내일 저와 제 아이들은 다시금 도마 위의 생선처럼 전락할 것입니다. 저는 그들보다 더 강해지고 더 냉혹해져야만 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고 이 사람을 잡아먹는 성에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눈가에 쓰라림을 삼키고 턱을 들었습니다. 한 마리의 자랑스러운 백조처럼. 이태환 씨, 8년 전에 김선아는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50억 원짜리 수표 아래에서 당신이 받지 않은 수십 통의 전화 속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이진안과 이연북의 어머니입니다. 제 인생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위해 모든 길을 닫고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요. 그러니 서명하세요. 저는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가리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협력의 시작입니다. 우리 사이는요. 우리 사이는 아이들의 부모이자 태양그룹의 제일 2대 주주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은 가장 날카로운 칼날 같았고 그의 마음속 마지막 한 줄기 환상마저 완전히 잘라냈습니다. 이태환은 저를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길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입꼬리를 비틀어 울음보다 더 힘든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는 펜을 들었고 계약서 내용을 다시 보지도 않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이름을 서명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태환의 필체는 8년 전처럼 여전히 힘차고 날카로웠지만 마지막 회계 마무리는 감출 수 없는 떨림과 단호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그 순간 저는 예상했던 안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거대한 돌에 짓눌린 듯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서명된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놓고 몸을 뒤로 젖혀 넓은 사장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온몸의 에너지가 고갈된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지친 듯 미간을 짚었습니다. 다른 조건은 없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았고 마치 평범한 상업 계약을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조용히 문 옆에 서 있던 율림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첫째, 저는 스카이 캐슬을 원합니다. 스카이 캐슬은 우리의 옛 신혼집이었습니다. 압구정 반산에 위치한 흰색 빌라로 제가 떠난 후 줄곧 비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태환은 눈을 번쩍 떴고 눈에는 복잡한 빛이 스쳤습니다. 둘째, 저는 그의 반응을 무시하고 계속 말했습니다. 박 회장님은 저와 제 아이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장소는 이씨 종가, 모든 이씨 가문 사람 앞에서요. 셋째, 제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직위를 원합니다. 태양그룹이 아닌 태양그룹 산하의 자선재단에서요. 저는 재단 이사장을 맡아 모든 프로젝트와 자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옛 감정의 그림자를 담고 있었다면 두 번째 조건은 8년의 억울함에 대한 공개적인 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조건은 적나라한 권력 획득이었습니다. 태양자선재단은 이씨 가문이 사회적 명예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절세를 하는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매년 수백억 원의 자금 유동이 발생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장악하는 것은 이씨 가문의 또 다른 중요한 경제 동맥을 잡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태환은 이번에는 왜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완전히 낯선 침입자를 보는 듯 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이렇게 쉽게 동의했고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스카이 캐슬 열쇠는 오후에 당신 손에 전달될 겁니다. 제 어머니 일은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재단 이사장 임명은 내일 발표될 것입니다. 그는 논리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했고 다시 살벌하고 결단력 있는 사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른 요구사항은 없습니까? 한 번에 다 말하세요. 저는 그의 이런 사무적인 모습에 마음속에서 무명의 불길이 다시 한번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없습니다.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소파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그는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안과 연북은 그 크고 강한 아우라를 풍기는 남자가 자신들의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낯설음을 느껴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태환은 천천히 몸을 웅크려 아이들의 시선과 맞추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얼굴 표정은 기적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는 진안이구나. 그는 자신과 꼭 닮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불확실함과 조심스러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그럼 너는 연북이고 그는 딸에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연북은 저와 똑같은 눈을 가졌고 지금은 깜빡이며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연북은 오빠보다 좀 더 용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맞아. 이태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내가 아빠야.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연북의 작은 뺨을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은 전류처럼 그의 마음속 가장 부드러운 곳을 강타했습니다. 그의 눈가는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상업계에서 풍운을 호령하며 태산이 무너져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던 이 남자가 아이의 말 한마디와 손길 한 번에 감격하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게 아이들을 바라보며 8년 동안 놓친 시간을 모두 만회하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뭐 갖고 싶니? 아빠가 사줄게. 장난감 좋아해. 아니면 놀이공원 좋아해. 아빠가 놀이공원 전체를 빌려줄까? 그는 말을 더듬었고 마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어린 소년처럼 서투른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잘 보이려 했습니다. 연북은 그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남의 물건 함부로 받으면 안 된대요. 나는 남이 아니야. 나는 아빠야. 이태환은 다급하게 정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진안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유난히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우리 엄마를 밤새도록 기다리게 하고도 집에 안 온 사람이잖아요. 이 말 한마디에 이태환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의 핏기는 눈에 띄게 빠르게 가셨습니다. 아이의 말은 가장 순수하면서도 가장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어른 세계의 복잡한 원한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엄마를 슬프게 한 사람인지는 가장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이 장면을 바라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진안을 막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태환이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사무실 분위기는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마침내 이태환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보지 않았고 저도 보지 않은 채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먼저 돌아가세요. 오후에 모든 것을 처리하겠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쓸쓸하고 고독했습니다. 마치 싸움에서 중상을 입었지만 홀로 상처를 핥아야 하는 외로운 늑대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진안과 연북의 손을 잡고 이 숨 막히는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그 찰나에 저는 억눌린 듯한 마치 갇힌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을 들은 것 같았습니다. 제 발걸음이 잠시 멈췄지만 결국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떤 빚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에게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 오후 스카이 캐슬의 모든 스마트키 권한이 제 휴대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진안과 연북을 데리고 8년 만에 이 빌라에 다시 들어섰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떠났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가구 위에는 흰색 방진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건조하고 깨끗한 냄새가 감돌았습니다. 이태환이 정기적으로 청소하게 했지만 한 번도 이곳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방진 덮개를 치웠고 그 아래에는 미색의 진짜 가죽 소파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색깔을 고르기 위해 이태환과 서울의 가구 매장을 모두 돌아다녔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넓어요. 연북은 텅 빈 거실을 호기심 가득한 목소리로 뛰어다녔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이 낯선 환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밀려오는 기억들을 억지로 눌러 담았습니다. 오늘부터 여기가 우리가 서울에서 살 집이야.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율림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2명의 전문 가사 도우미를 데려왔고 3시간도 안 되어 빌라 전체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냉장고가 채워졌고 아이들의 방은 그들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꾸며졌습니다. 제 서재에도 최신 금융 단말기가 설치되었습니다. 역시 너답다. 선아. 율림은 제 맞은편에 앉아 제가 타준 레몬수를 마시며 감탄했습니다. 한 번에 지분 15%를 확보하고 게다가 재단 이사장까지 됐으니 이태환은 완전히 너에게 잡힌 셈이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창밖에 반짝이는 수영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쓸쓸했습니다. 잡혔다고? 그럴지도 모르지.
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그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 율림은 잠시 멍해졌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해. 너희가 한때는 없어.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돌아오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나는 그와 나 사이에는 이익과 책임만이 남았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태환에 충혈되고 고통과 간청으로 가득했던 눈빛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이씨 가문의 차량이 스카이캐슬 문 앞에 정시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는 공손하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김 사모님, 노마님과 사장님께서 종가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익숙한 검은색 벤츠를 바라보며 제가 서울에 돌아와 치러야 할 두 번째 힘든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이씨 종가는 전형적인 한옥 정원이었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며느리로 3년간 이곳에 살았고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빚을 받으러 온 채권자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이씨 가문의 주요 인물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이명우와 이지호는 구석에 앉아 패배한 싸움닭처럼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다른 친척들은 모두 복잡한 표정으로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상석의 태사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 했습니다. 한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는 피로와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태환은 그녀 옆에 무표정하게 서서 마치 수호신 같았습니다. 제가 진안과 연북을 데리고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곧장 거실 중앙으로 걸어가 평온하게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회장님,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겁니다. 제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이의 귀에 명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박 회장의 몸이 떨렸고 그녀는 도움을 청하는 듯 옆에 이태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태환은 그저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저에게 준 해명이었고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치러야 할 대가였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 동안 입술을 떨었고 이태환의 침묵 속 압박 아래 마침내 태사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았고 제 옆에 두 아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후회, 불만, 원망이 있었지만 결국 체념의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미안하다. 그녀는 마침내 목구멍에서 이 세 단어를 쥐어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메마르고 쉬었으며 굴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눈이 멀었어. 내가 너에게 잘못했고 내 두 손자 손녀에게 잘못했다. 그녀는 말하면서 흐릿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이들의 뺨을 만지려고 했습니다. 진안과 연북은 무의식적으로 제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들을 보호하며 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눈물을 보러 온 것도 아니고 8년 늦은 사과를 받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저는 모든 이씨 가문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러 온 것입니다. 제 아이들은 출처 불분명한 아이들이 아니라 이씨 가문의 가장 정통한 계승자라는 것을, 그리고 김선아는 8년 전 당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던 무른 감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 눈빛은 칼날처럼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훑었습니다. 앞으로 누구라도 감히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린다면 저 김선아는 오늘보다 100배 더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제 말은 거실 전체를 쥐죽은 듯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우 부자의 안색은
더욱 험악해졌고 그 외의 친척들은 얼굴에 경멸을 거두고 두려움과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기에 저는 더 이상 한 초도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려 걸어갔습니다. 선아, 이태환이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밤 당신과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눈치채기 힘든 기대와 긴장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넷이서만요.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이 사장님께서 아이들을 보고 싶으시면 미리 예약하세요. 저와는 필요한 업무 인수인계 외에는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고 이씨 종가를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왔습니다. 저는 그의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선이 제가 문 밖으로 사라질 때까지 제 뒷모습을 쫓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차에 탄 후 제 손바닥은 이미 식은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율림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호랑이와 가죽을 걸고 거래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이라는 맹수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다루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고통, 그의 후회, 그의 비굴함. 이 모든 것이 제 심장을 공격하는 무기였습니다. 저는 더 두꺼운 얼음 갑옷으로 저를 겹겹이 감싸야만 그의 뜨거움에 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음 갑옷 아래 8년 동안 잠들어 있던 이 심장은 왜 다시금 욱신거리기 시작했을까요? 그 후 한 달 동안 서울 상계는 풍운이 변했습니다. 태양그룹 이태환 사장이 쌍둥이 남매를 얻었다는 소식은 날개 달린 듯 상류 사회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어서 태양그룹은 이 사장의 전처 김선아 씨가 그룹 산하자선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제2대 주주로서 그룹 전략발전위원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일련의 조치는 신속했고 정보량이 엄청났습니다. 모두가 이해했습니다. 이태환은 불임 소동으로 인해 무너지기는커녕 하늘에서 내려온 한 쌍의 자녀와 강렬하게 돌아온 전처 덕분에 그의 지위가 전례 없이 공고해졌습니다. 그리고 김선아는 가십거리 속 재벌에게 버림받은 여인에서 이태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실권을 쥔 상계에 여장부로 발돋움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의 생활은 평온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이들을 서울 최고의 국제학교에 데려다주고 재단 업무에 몰두했습니다.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배운 그 엄격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식으로 재단 내부의 혼란스러운 장부와 무사안이란 풍토를 대대적으로 개혁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자선이라는 명목으로 이씨 가문 친척들에게 이익을 제공하던 3개의 보여주기식 프로젝트를 잘라냈고 절약한 수십억 원의 자금을 빈곤지역 여아교육 프로젝트에 투자했습니다. 저의 철혈적인 수단은 이씨 가문 내부에 큰 파문을 일으켰지만 그룹 내부에서는 일부 사람들의 경애와 존경을 얻었습니다. 이태환은 자신의 약속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는 저에게 최대의 권한과 지지를 주었고 제가 재단에서 내리는 어떤 결정에도 무조건적으로 찬성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고한 사장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서툴게 아이들에게 사과를 깎아주고 주말 오후에는 진안과 바둑을 두거나 연북의 학교 이야기를 들어주는 아빠였습니다. 그는 바빴지만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해 불필요한 모든 약속을 취소했습니다. 아이들도 그에 대한 태도가 처음의 경계와 소원함에서 점차 누그러졌습니다. 진아는 그가 바둑에서 실수할 때 참지 못하고 훈수를 두었고 연북은 그가 잠자리 동화를 제대로 읽어주지 못할 때 자신의 그림책을 건네주었습니다. 오직 저에게만 그는 시종일관 절제되고 소원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서 만났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로 회의를 했으며 그룹의 전략 회의에서 제일 2대 주주로서 나란히 앉았습니다.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정중하고 예의 발랐습니다. 마치 가장 잘 아는 낯선 사람처럼요. 그의 눈빛 속 고통과 깊은 애정은 줄어들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저에게 우리 재결합합시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서투르고 가장 진실된 방식으로 8년 전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재단 프로젝트 보고서 때문에 서재에서 밤늦도록 일했습니다. 커피를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왔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태환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TV는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 탁자 위에는 아직 조립 중인 레고 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연북의 작품이었습니다. 아직 안 잤어요? 저는 다가가 커피를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나를요. 저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선아. 그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내일이 어머니 생신입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지난번 종가에서의 불편했던 사과 이후 박 회장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병이 나서 집에서 요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신이 만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이태환은 급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잠깐만 다녀오겠습니다. 그냥 노인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하는 셈치고 저는 그의 눈에 비치는 피로와 간청을 보았고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가 저와 그의 어머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았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는 예상 밖의 말을 했습니다. 이태환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에는 놀라움과 믿을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제가 가는 것은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평온하게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 아무리 많은 원한이 있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그들의 할머니입니다. 이것은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계속 생각했던 문제였습니다. 저는 박 회장을 미워할 수 있지만 제 아이들이 윗세대의 증오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태환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나지막이 고맙습니다. 그 순간 저는 8년 전 저의 작은 친절에도 아이처럼 기뻐하던 이태환의 모습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제 심장은 통제할 수 없이 한 박자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얼굴을 돌려 제 흐트러진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만 쉬세요. 저는 도피하듯 서둘러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보지 못했지만 제 뒤에서 이태환은 제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깊은 눈에 희미하지만 단호한 빛을 다시 피워 올렸습니다. 깊은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뒤척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갑자기 한번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이태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문자는 짧았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선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쥐고 그 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8년의 날카로운 얼음이 이 고요한 밤에 조금씩 소리 없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가 8년 늦게 시작한 이 부드러운 공세를 막아낼 수 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물처럼 흐르고 스카이 캐슬 정원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미래와 이태환의 미래는 여전히 볼 수 없는 안개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모든 것의 진정한 시작일 것입니다.